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수질환경 산업기사 제3회 최근 기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직경이 450mm인 하수용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이 부배가 10%밀로 매설되어 있다. 만수된 상태로 송수된다고 했을 때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유량을 계산하시오. 단 조도 계수 n은 0.015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속을 계산하죠. 따라서 맨닝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유속 구하는 계산식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유속 V는 n분의 1에서 n이라는 것은 관의 조도 계수입니다. r이라는 것은 경심, i라는 것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경심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직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직경이 나와 있으면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심 S라는 것은 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자, 그리고 윤변의 길이라는 것은 물이 접하는 변의 길이니까 원의 둘레, 다시 말해서 원주 길이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경심은 4분의 D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라는 것은 우리가 기울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주어지는 조도계수가 얼마로 주어졌죠? 0.02로 조도계수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경심은 4분의 d, 450mm니까 0.45m의 3분의 2성. 자,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은 지금 보면 9배가 기울기잖아요. 퍼밀은 천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000분의 10을 의미하는 거죠. 2분의 1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1.5536m/s라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량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유량이니까, 자, 유량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자, 속도라는 것은 맨닝 공식에 의해서 속도를 계산을 했죠. 그리고 면적이라는 것은 직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지금 직경이 0.45mm, 450mm, 따라서 0.45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곱을 취하고, 그리고 맨닝 공식에서 계산한 유속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유량이 0.25m의 삼성 per sec라는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맨닝 공식에 의해서 유속만 계산하게 되면 원형 조건에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량을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 환산이 공개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팁에 나와 있으니까 팁을 한 번 더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20도씨의 산성 용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이 0.005mg/L를 응결하기 위한 pH를 계산하시오. 카드뮴 이온과 OH-이온이 CdOH2를 만들죠. 자, 그리고 KSP라는 것은 용해도 곱 또는 용해도 적이죠.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카드뮴의 원자량은 112.4, 수산화 침전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카드뮴의 몰 농도를 계산을 합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카드뮴의 질량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미리그램 퍼 리터를 몰 퍼 리터로 여러분들이 바꿔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1몰은 우리가 분자량이나 원자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0.005mg per 리터. 따라서 이 mg per 리터는 ppm과 동일하기 때문에 ppm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g은 10의 3성 미리그램을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미리그램 없어지고 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카드뮴은 이가니까 이온이죠, 이온.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원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카드뮴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112.4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원자량 112.4g으로 나눠주시면 카드뮴의 몰 농도는 4.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몰프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KSP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따라서 KSP는 이온 곱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따라서 우리가 수산화 카드뮴 자체가 우리가 이온이 되면 카드뮴 이가와 OH-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어지는 문제 조건에서 수산화카드뮴이 이온화가 되면 CD2 플러스와 EOH-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KSP라는 것은 자, 이온의 곱이죠. 그리고 OH-. 자, 여기서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수는 지수로 올라가게 돼요. 따라서 이 조건에서 OH-를 계산하니까 OH-의 제곱이 돼 있죠. 그래서 카드뮴 이온을 KSP에 나눠준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되죠. 따라서 OH-는 루트 KSP 용해도 곱 나누기 카드뮴 이온의 농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KSP라는 이온 곱이 용해도 곱이 얼마죠?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 자, 그리고 카드뮴 이온의 몰 농도는 4.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몰 퍼 리터로 계산을 했어요. 따라서 OH-의 농도를 계산해 보시면 8.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몰 퍼 리터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pH를 계산했을 때 산성 물질의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는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OH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칼리성 물질에서 pH 구하는 식은 14 플러스 로그 OH-가 되는 거죠. 따라서 OH-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나요? 8.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몰 퍼 리터를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10.9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응결을 위한 pH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95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을 적으실 때는 응결을 위한 pH를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10.95 이상이다. 이렇게 답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산성 이온의 농도가 32mg/L, 포함된 폐수 1200m의 삼성퍼데이를 탈질화시키는 데 필요한 메탄올의 양을 kg/day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에서 NO3-와 뭐를 반응을 시키나요? 탈질에 필요한, 탈질에서 우리가 넣어주는 메탄올을 반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O3-와 메탄올이라는 게 CH3OH죠. 그러면 탈질이 일어나니까 어떤 물질이 발생을 해야 되나요? N2, 그리고 CO2, H2O, OH-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수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응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사용하지, 이렇게 기재를 하지 않으면 오답체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반응식을 확실히 기재를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6NO3-와 5CH3OH를 비를 넣으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질산성 이온의 농도가 32mg/L예요. 자, 여기서 질산성 질소로 나와 있는지, 질산성 이온으로 나와 있는지가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죠. 지금 여기서는 질산성 이온의 농도가 32mg/L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산의 분자량을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질산성 질소로 나와 있게 되면 질산 중에 있는 N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자, 6 곱하기 NO3의 분자량을 보면 N은 14, O는 16짜리가 3개죠. 그래서 60이에요. 따라서 6 곱하기 62g일 때, 자, 메탄올도 분자량을 보면 탄소가 12, 수소 1자리가 3개, O 16, H1, 그래서 32. 따라서 5 곱하기 32g입니다. 자, 그러면 질산성 이온의 농도가 32mg/L예요. 자, 정답에서 킬로그램 단위가 나와 있죠. 그러면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마이너스 3성. 자, 그리고 폐수량 1200m의 삼성퍼데이를 곱하죠. 따라서 X 하시면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메탄올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16.52 kg/day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질산이온을 탈질을 시켰을 때 메탄올을 공급하는데 질산이온과 메탄올의 반응식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팁에 있는 것처럼 단위 환산을 통해서 적정한 단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자, 먼저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32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해주게 되면 kg/m의 삼성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kg/day라는 값이 총량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농도의 단위를 kgm의 삼성으로 고치고 여기에 유량, m의 삼성/day라는 유량을 곱하게 되면
kg/day라는 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의 단위가 mg/L로 나와 있는 농도의 단위를 kg/m의 3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포기조의 혼합액 1리터를 30분간 침강시킨 후에 설러지 용적이 24%이고 SVI가 120일 때 MLSS의 농도를 mg/L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VI라는 설러지 용적 지수를 계산을 하는데, 자, 첫 번째 SVI는 MLSS mg/L 분의 침강된 설러지 ml per L일 때, 자, 그리고 SVI는 MLSS mg/L 분의 SV %일 때, 그리고 SVI를 계산을 하는데 SSR로 주었을 때는 10의 6성. 그래서 지금 여기서 10의 3성 곱하기 10의 4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침강 설러지의 용적이 24%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SV가 %로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SVI가 있고 뭐를 계산하느냐? MLSS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럼 SVI 자리에 120을 대입하고, 그리고 SV % 자리에 24%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MLSS를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MLSS는 2000mg/L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되어 있는 내용처럼 SVI라는 것은 설러지의 용적 지수라고 해서 설러지의 침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값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SVI 계산하는 시간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식과 더불어서 우리 반송비, 자, 반송비를 정리를 하는데, 자, 반송비는, 자, 반송비 R입니다. 자, MLSS-SSI 나누기 SSR-MLSS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SSI가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생략. 그리고 SSR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SSR은 SVI분의 10의 6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송률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SVI 계산하는 식과 반송비 계산하는 식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수돗물의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시료의 총경도의 값을 계산하시오. 칼슘의 농도는 420mg/L, 마그네슘의 농도는 58.4mg/L, NA의 농도는 40.6mg/L, SO4-는 576mg/L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총경도입니다. 총경도. 자, 따라서 총경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총경도 나누기 50g은 칼슘의 농도 나누기 20, 플러스 마그네슘의 농도 나누기 12, 플러스 철의 농도 나누기 28, 망간의 농도 나누기 27.5, 스트론듐 농도 나누기 43.8g.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주어지는 농도에 원자량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어지는 원자량을 2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이 식을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도와 알카리도의 기준물질이 뭐죠? 경도와 알카리도의 기준물질이 탄산칼슘이에요. 자, 따라서 탄산칼슘을 기준했을 때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칼슘이 2가고 CO3-가 2-이기 때문에 2당량짜리거든요. 그러면 2당량일 때 분자량 100g이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100g 나누기 2가 되죠. 다시 말해서 50g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에서 50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총 경도는 기준물질을 기준하기 때문에 기준물질 탄산 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50g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칼슘 농도 나누기. 칼슘은 40이죠. 2당량이니까 20g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마그네슘은 원자력 24, 2로 나눠주면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꼭 식을 기억해서 공식만 기억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칼슘 자리에 칼슘의 농도를 대입하고 마그네슘 자리에 마그네슘의 농도를 대입을 해서 총 경도를 계산하시면 1293.33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물질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철이나 망간이나 스티론륨이 나오면 원자량이 주어지거든요. 그 주어진 원자량에 2를 나눠서 대입을 해서 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굳이 5개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량이 500m의 삼성포대의 BOD가 400mg/L, N이 6mg/L, P가 5mg/L, pH가 7.3인 폐수를 활성산르지법으로 처리할 때 질소가 부족하여 NH2,2CO 요소가 되는 거죠. 요소를 첨가하려고 한다. 하루 동안 필요한 요소의 주입량을 kg/day로 계산하시오.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의 양이 지금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BOD의 양이 주어졌으니까 BOD와 질소를 100대 5로 비례식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BOD와 질소가 100대 5. 그럼 BOD의 농도가 400mg/L예요. 그러면 X온으로 표기한 질소는 얼마가 돼야 되죠? 20mg/L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요소의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요소로서 주입을 하니까. 따라서 요소일 때 요소 중에 질소가 몇 개죠? 요소 중에 질소가 2개. 그래서 요소일 때 2N을 비례식을 놨어요. 그러면 요소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자, N이 14짜리가 2개. H가 1짜리잖아요. 1짜리가 2개에 다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CO가 12, O가 16.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60이 나와요. 따라서 요소 60g일 때, 자, 60g일 때 N은 2 곱하기 14g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폐수 속에서 N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면 6mg/L가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질소는 20mg/L거든요. 근데 폐수 속에서 6이 있기 때문에 6만큼 빼줘야 돼요. 그래서 20-6mg/L의 차만큼만 요소로서 주입하면 되는 거죠. 폐수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질소가 과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폐수 속에 있는 거는 빼고 나머지에서 요소를 투입을 해서 질소를 보충하는 거예요. 따라서 X2라는 요소의 농도를 계산하면 30mg/L예요. 근데 요소를 지금 kg/day라는 총량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폐수량이 얼마로 주어졌죠? 폐수량이 500m의 삼성/day예요. 따라서 500m의 삼성/day를 곱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입해야 되는 요소의 총량이 나오는 거죠. 15kg/day라는 총량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BOD와 질소를 100대 5로 비를 놔서 먼저 질소의 농도를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요소 중에 있는 질소를 다시 비례식을 놔서 요소의 양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요소의 농도를 계산한 다음에 유량을 곱하고 단위를 환산해서 kg/day라는 정답에서 요구하는 요소의 총량으로 바꿔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단위 환산에 관계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팁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자주 봤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면 포름알데하이드에 600mg/L가 들어있는 시료의 이론적인 COD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론적인 COD 값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소량을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포름알데하이드라는 것은 HCHO를 뜻해요. 따라서 산소의 값을 계산하니까 호기성 분해를 시켰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HCHO라는 것은 자, C가 한 개고 H가 두 개고 O가 한 개예요. 따라서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CO2와 H2O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탄소가 한 개니까, 그죠? 탄소가 한 개니까 여기도 한 개. H가 두 개예요. 그럼 여기도 두 개. 그럼 산소 계산하면 되겠죠? 산소 두 개. 여기는 한 개. 세 개.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게 여기 한 개 주고 두 개가 오면 전부 다 1대 1대 1이죠. 반응식 자체가. 그죠? 자, 그러면 포름알데히드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여기 계산해 놨네요. 자, H가 원자량 1, 탄소가 12, H가 1, O가 16. 그래서 분자량이 30이에요. 그러면 포름알데하이드 30g일 때 O2가 32g이죠. 그 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 600mg/L일 때 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640mg/L라는 포름알데하이드를 제거할 때 소모되는 산소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입니다. 폐수를 250m의 삼성포대로 배출되는 도금 공장이 있다. 이 폐수 중에서 시아니온이 150mg/L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 염소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자, 이때 필요한 NaOCl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이 NaCN 플러스 ONaOCl 플러스 H2O는 N2 플러스 ONaCl 플러스 2NaHCO3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반응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반응식이 주어졌는데 문제 조건에서 시아니온을 NaOCl로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아니온과 NaOCl을 비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NaCn에서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니 2몰이 있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이 시아니온일 때 NaOCl은 몇 몰 있죠? 5몰 있어요. 그래서 이 시아니온일 때 ONaOCl을 비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탄소가 10이고 N은 14예요. 그래서 시안의 분자량은 26. 그리고 NaOCl을 보면 Na의 원자량이 23. 그리고 O의 원자량이 16. Cl의 원자량이 35.5. 그래서 74.5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몰이니까 2 곱하기 시안의 분자량 26g. 그리고 NaOCl은 5몰이니까 5 곱하기 NaOCl의 분자량은 74.5g. 자, 그리고 시안의 농도가 0.15mg/L예요.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폐수량 250m의 삼성/L을 곱했어요. 따라서 계산하는 NaOCl을 X라고 두면 X에 대한 항으로 정리하시게 되면 268.63kg/D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kg/D로 계산하라 그러면 항상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전환한 다음에 폐수량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총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총량이라는 것은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전환한 다음에 유량을 곱해야지 총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총량으로 바꿔도 되고 농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총량으로 바꿔도 돼요. 그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되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굳이 유량을 곱하지 않아도 돼요.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2 곱하기 26g일 때 5 곱하기 74.5g은 150mg/L일 때 X. 자, 따라서 X라는 NaOCl의 농도를 mg/L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NaOCl의 양을 kg/D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따라서 mg/L로 계산된 값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게 되면 이 전체 값이 kg/m의 3성이 되죠. 자, 여기에 폐수량 250 m의 3성/D를 곱해서 kg/D라는 총량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 자체에서 바로 보정을 해도 되고, 그리고 농도를 mg/L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배수량을 곱해서 총량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9번. 고형물의 농도가 85kg/m의 삼성의 농축 설러지를 1시간에 6m의 삼성 탈수하려고 한다. 설러지 중에 고형물당 소수케를 25% 질량 기준으로 첨가하여 함수율이 85%의 탈수 케이크를 얻었다. 자, 이때 발생하는 케이크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케이크의 겉보기 비중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발생한 케이크의 양을 계산을 하는데 당연히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설러지량 그리고 함수율을 보정을 해야 돼. 함수율을 보정하는 방법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형물의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했느냐면 85kg/m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에 농축 설러지량이 시간당 6m의 삼성. 다시 말해서 6m의 삼성 per hour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설러지 중에 고형물당 소석회를 25%를 첨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석회를 25% 첨가한다는 소리는 125%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1.25를 곱해도 되고 100% 플러스 25%로 나타내서 1 플러스 0.25로 보정을 해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바로 1.25를 곱하셔도 되고 1 플러스 0.25를 따로따로 더해서 계산하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함수율을 보정하는 방법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자, 지금 함수율이 몇 %라고 되어 있느냐면 8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율 자리에 85%를 대입하면 4250kg/h라는 발생하는 케이크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고형물의 총량을 계산을 해서 함수율을 보정을 하는데 실제로 고형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소석회를 고형물 중에 25%를 소석회를 첨가했기 때문에 그 25%라는 것은 고형물을 1로 봤을 때 0.25를 더 추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0.25 또는 1.25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볼게요. 온도가 20도씨에서 용존산소 포화 농도는 9.07mg/L이며 용존산소 농도를 5mg/L로 유지하기 위해서 활성온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산소 섭취 농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포기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총괄 산소 전달 계수가 9.83/h일 때 활성온이 산소 섭취 농도 mg/L를 계산하시오. 알파, 베타는 1이고 정상 포기 상태, 온도 보정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생물 섭취율은 알파 곱하기 KLA가 산소 전달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S라는 것은 포화산소 농도, C라는 것은 현재 하천에 녹아있는 산소죠. 자, 그럼 알파와 베타는 상수인데 문제 조건에서 1의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계산해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CS와 C가 뭐냐 하면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하천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가장 큰 산소 값이 뭐냐 하면 CS입니다. CS. 포화산소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값이 현재 하천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 자,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T시간 후에 산소 부족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CS-C라는 것은 산소 부족 농도를 계산하는 거죠. 왜 산소 부족 농도를 계산하느냐 하면 포기해야 되는 산소가 산소 부족 농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포기량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산소 전달 계수가 지금 얼마죠? 산소 전달 계수가 9.83/h 곱하기 CS 포화산소 농도가 9.07mg/L 그리고 하천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5mg/L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미생물 섭취율은 40.01mg/L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R이라는 미생물 섭취율을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면 KLA라는 산소 전달 계수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정부식의 방지법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관정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하수관은 한 반 정도가 흘러가거든요. 그럼 아래쪽에 바닥에 찌꺼기가 많이 형성돼요.
자, 이렇게 찌꺼기가 형성됐을 때 산소가 없으니까 현기성 분해가 일어나죠.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 현기성 분해가 자, 반쪽은 산소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에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S로 나와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SO2, SO3 그리고 수분과 결합해서 H2SO4가 된단 말이에요. 황산까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관자체내에서 이렇게 생성되거든요. 그럼 황산이 만들어지면서 이 황산이 만들어지면서 관천장에 이렇게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구멍이 나는 것을 관정무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현기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H2S가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공기 중에 있는 S가 SO2나 SO3가 되면 수분과 반응해서 황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황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부식성은 증가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관정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기성 상태에서 찌꺼기가 발생해서 가스가 발생하는 걸 방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유속을 빠르게 하면 침전물이 고이는 게 없겠죠. 그래서 현기성 분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피복이나 도장을 하죠. 관이 구멍이 안 나게. 자, 그리고 염소를 주입을 해요. 그리고 내식성이 큰 콘크리트 재료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환기를 시켜서 우리가 H2S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여러분 답란을 작성했을 때는 세 가지, 공부는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세 가지만 정답에서 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세 가지만 쓰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적어놓으면 많이 적었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만 채점 대상이 되는 거죠. 4번, 5번은 채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생각하는 세 개만 여러분들이 답란에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펌프의 공동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하죠. 공동현상의 정의와 방지법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공동현상이라는 것은 에어가 차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물의 관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자, 물이 관을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동하는 물 속의 어느 부분에서 정압이 그때의 전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면 자,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의 전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면 부분적으로 기화가 일어나요. 기화가 일어나서 전기부에 공동이 발생하게 되죠. 거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에어 발생이라고 그러죠. 에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방지법은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추어 줍니다. 따라서 낮추어서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하고 그리고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낮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작게 하고 자, 그리고 흡입 간의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해서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해요. 자, 그리고 흡입책의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서 펌프를 운전을 하게 되면 캐비테이션이라는 공동현상을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3번을 보겠습니다. AO 공법의 공정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AO 공법은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에요. 따라서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반응조는 현기성조와 호기성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따라서 1번 AO 공법에서 공정도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그랬어요. 따라서 침전조 바로 왼쪽에는 항상 호기성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인만 제거하니까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기성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1번에서는 현기성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1번의 반응조와 2번의 반응조의 역할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1번 현기성조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죠? 인의 방출과 유기물 제거. 여기서는 AO 공법이라는 것은 유기물 제거는 우리가 2차 처리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고도 처리라는 3차 처리에서 사용되는 AO 공법은 주 핵심은 인의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기성조에서는 인의 방출이 일어나죠. 반면에 호기성조에서는 인의 과잉 흡수가 일어나요. 과잉 흡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폐수 자체에 있는 인과 그리고 현기성조에서 미생물이 방출한 인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과잉 흡수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도처리법에서 현기성조를 가지고 있는 고도처리법에서 우리가 미생물이 섭취한 인이 훨씬 높죠. 일반 활성산업지법에 비해서.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공법의 제거 원리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인을 제거하는 주공정입니다. 그리고 형기성조에서 인을 방출을 하죠. 자, 그리고 호기성조에서 인을 과잉 섭취를 해요. 따라서 인을 과잉 섭취한 미생물을 최종 침전지에서 침전시켜서 인발을 해서 제거하는 공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을 제거하는 공법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공법이 되는 거죠? AO 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도에 대해서 고도 처리에서 나오는 AO 공법, A2O 공법, 그리고 포스트릿 같은 경우에서는 공정도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반응조의 역할을 쓰라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AO 공법,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니까 현기성조, 호기성조. 그리고 A2O 공법은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니까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순서. 자, 그리고 5단계 바덴포도 인과 질소를 동시에 처리하니까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5가지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고도 처리법에 관계되는 공정도와 반응주의 역할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공정과 화학적 처리 공정을 겸해서 인만 제거하는 공정이 뭐죠? 포스트릿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중에 합성세제나 비누, 그리고 기타 계면 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폭기를 하며 공기를 주입하는 걸 폭기라고 그러죠. 거품이 발생한다. 폭기조에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일반적인 물리적 및 화학적 방법 2가지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물리적인 방법은 부상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흡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약품을 주입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염소를 주입하든지 아니면 소포제를 첨가하는 방식. 자, 물리적인 방법은 부상법이나 흡착법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화학적 방법에서 약품은 염소나 소포제를 주입을 해서 거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활성설로치법의 변법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공법을 쓰시오. 자, 1번에 보시면 하수를 폭기조의 여러 지점에 주입해서 FMB를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산소 요구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우에 3개 또는 2개 이상의 수소를 사용하며 운전의 유연성이 이 공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입 및 제거 형식의 반응 장치로 하나의 혼합 반응조에서 활성설러지의 모든 공정 과정이 일어나며 MLSS는 모든 운전 과정 중에서 반응조 내에 남아있는 별도로 2차 침전지가 필요 없는 특징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 1번에서 가장 특징은 하수를 폭기조의 여러 지점에 주입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유입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죠. 유입수, 그리고 유출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여기서 하수를 이렇게 균등량으로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 폭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조건에서는 자, 지금 반응 장치가 하나의 완전 혼합형 반응조. 그러니까 하나의 반응조에서 모든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량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반응조에서 주입, 반응, 침전이 같이 일어나는 형태는 소형으로 사용되는 연속 회분식 공법이라는 SBR 공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계단식 폭기법, 그 다음에 2번은 SBR 공법이라고 답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모래 여과제를 이용해서 정수 처리 시에 여과 저항은 주요 설계 인자 중 하나이다. 여과 저항에 따른 수도 손실에 영향을 주는 인자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손실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물의 점성 계수, 끈적끈적한 성질, 그리고 여과제의 깊이, 그리고 여과제의 공급률, 그리고 여과 속도, 그리고 여과제의 크기가 우리가 수도 손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5가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지수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호기성 라구는 폐수를
수심이 1에서 1.5m 정도의 얇은 연못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번식한 조류에 1번에 의해서 방출된 2번 및 수면에서 용이한 용존산소를 이용해서 각종 3번의 유기물을 호기적으로 4번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호기성 라군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증식을 시켜줘? 조류를 증식시켜요. 그러면 이 조류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광합성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1번은 광합성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방출된 2번은 뭐가 되는 거죠? 산소. 그리고 수면에서 용해된 용존산소를 이용해서 각종 이제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뭐예요? 호기성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들이 호기적으로 4번을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호기적으로 처리하는 걸 산화 처리라고 그러죠.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산소를 이용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을 그래서 산화하는 처리 방법. 따라서 1번은 광합성 작용, 2번은 산소, 3번은 호기성 미생물, 4번은 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다음에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사역력과 단회로 조건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평균 시간, 중간값 시간, 이론적 시간이 있습니다. 자, 사역력은 평균 시간 나누기 이론적 시간이 1보다 작을 때, 단회로 조건은 중간값 시간 나누기 평균 시간이 1보다 작은 경우죠. 자, 이런 내용들은 단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고 와서 집에 와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맞춰보잖아요. 자, 그때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문제가 다 복원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원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셔도 제가 감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kwe7002 한메일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